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춘추전국의 영웅과 스승들 6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논의의 주제는 진나라의 목공편인데 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이해하는 방편으로 시각 자료를 먼저 본 다음에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산 이야기를 시작으로 강의를 시작할까 그럽니다. 먼저 흔히 중국의 산 하면 오악을 얘기하죠. 오악 해서 이 5개의 산입니다. 여기 항산, 숭산, 화산, 태산, 형산입니다. 이 항산은 제일 북쪽에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중국의 영토는 꼭 닭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자, 그런데 여기 항산 어디에 있습니까? 북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북악이라고도 하죠. 북악. 자, 그 다음에 이 화산. 화산은 어느 쪽입니까? 서쪽. 서쪽이죠. 서악이 되고. 태산은 이게 산동반도 아닙니까? 예, 이게 발해만 있고. 그러니까 이건 동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형산입니다. 남쪽이죠? 남악입니다. 남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숭산은 이 5개 중에서 가운데니까 이 중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산 이야기를 하냐면, 대체로 이 중국의 이제 오악을 가보신 분들은 실망합니다.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산세가 수려하지도 않고, 뭐 신령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 산마다, 바위마다 그 시인 묵객들이 써놓은 아주 어지러운 글씨들, 그리고 여기저기 그냥 무질서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자들, 게다가 산 꼭대기쯤 가면 아주 그냥 조악한 건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명산은 자연의 산이 아니라 역사와 인문의 산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자연의 명산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저쪽 히말라야, 여러분 중국 서쪽 남쪽으로 가면 에베레스트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의 히말라야, 설산, 그 다음에 이제 텐산산맥, 천산, 그 다음에 사천성이나 운남성의 만년설산들, 그리고 양자강과 황하의 계곡, 협곡의 산들, 하나 더 추가하면 장백산, 백두산이라고 얘기되는, 자, 이런 산들은 세계의 어떤 산보다 더 가파르고 험해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런 건 그냥 자연의 일부지 자기들 인간들의 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명산은 다 인간들의 때가 묻은 산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항상 이렇게 가까이에서 가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산을 명산으로 치는, 말 그대로 역사와 인문의 산을 명산으로 치고, 바로 이런 거에 중국인들의 현실 감각, 그리고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가치관이 중국의 명산 개념에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보통 오악 그러면 이게 사람의 얼굴로 따질 때 이게 코겠죠, 가운데니까. 네. 그리고 이마,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귀라고도 할 수 있고 양쪽 볼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의 비경, 이런 산이 아니다.
하고 우리가 한번 오늘 그 이 5학에 해당하는 이 산들을 같이 한번 그 시각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 것을 한번 보죠. 이게 가운데 있었던 숭산입니다. 숭산인데 이렇게 막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막 집들이 들어차 있잖아요. 숭산. 이 숭산은 그 뭐 용문석굴이라는 그 뭐 세계 3대 석굴 중에 하나인 용문석굴이 있는 산으로 좀 그 유명한데 중악입니다. 중악.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것도 역시 숭산이죠. 숭산입니다. 이건 좀 이제 그 인간의 때가 좀 덜 묻었네요. 숭산. 자, 이 숭산은, 이게 이제 그 숭산하면 중국의 그 성으로 치면 하남성에 있습니다. 하남성. 하남성에 있는 숭산. 자, 그 다음에, 것을 보죠. 영상 볼까요? 네. 이것도 화산인데, 역시 그 우악스러운 이 건물이 들어서 있죠. 화산입니다. 도교의 그 성지라고 하는 루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은 아무래도 시안하고 가깝죠. 시안하고 가까우니까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에서 그 서주 시대에서 동주 시대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서주 시대의 상대는 호경, 그리고 호경과 같이 붙어 있는 함양, 그 함양이 시안인데 바로 그 시안 교회에 이제 병마용 갱이 있어서 이 진시황의 병마용 갱과 그 화산을 이 같은 여행 코스로 잡으면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화산은 그 진시황 병마용과 관련되고 시안과 가까운 도시다. 시안과 가까운 도시고, 화산은 뭐 중국 그 섬서성에 있는 그러한 그 산입니다. 화산. 섬서성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역시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 다 이렇게 인간의 이 발자취가 인간의 이렇게 인간이 간. 그러니까 중국의 산들을 가보면 다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중국의 그 현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케이블카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야지 노약자나 장애인도 이 산에 올라가는 거고, 뭐 산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만 가고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런 걸 크게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케이블카가 과연 자연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예 개발조차도 못하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약자나 또는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올라가 보게 만드는 이러한 케이블카를 최대한으로 자연 파괴를 줄이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 환경 보호가 교조화되면 안 돼요. 네. 왜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까?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산하면 제일 유명한 산은 그 다음에 태산이죠. 네. 여러분들 어려서 이건 태산이에요. 태산입니까? 네. 그렇죠. 태산. 이게 태산이 아닌 것 같은데? 태산 맞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네. 잠깐만요. 네. 이것은 태산.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거 한번. 이것도 태산. 예. 이게 오악 독절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죠? 이게 태산인데 여러분 뭐 어려서 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해서 그 양사원의 아마 시조죠. 양사원의 시조입니다. 이 태산은 그 태산 바로 가까이에 그 곡부, 공자의 그 대묘가 있는 곡부가 있고,
또 곡부하고 가까운 추성의 아성 맹자의 그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양산박 이란 말 들어봤죠? 그 양산박의 이제 소굴인데 양산박도 태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산을 한번 보죠. 항산. 항산입니다. 항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산, 북쪽에 있는 항산입니다. 이 항산은 중국의 그 하북성하고 산서성의 그 경계에 있습니다. 항산. 이 항산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오대산이라는 산이 한국에도 있죠. 네. 한국에 있는 오대산을 본떠서 중국에서 이제 오대산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 오대산, 항산은 우리가 상나라의 유적지를 이제 은허라고 하죠. 네. 그 은허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산을 한번 보죠. 이건 또 어떤 산인가요? 이것도 항산. 이것도 항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뭐죠? 이것도 항산. 네, 이것도 항산입니다. 네, 이것까지 항산. 네. 다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차 있어요. 산 같지가 않아요. 환경보호론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몰라도 다 산이라는 것도 다 인간과 더불어서 원래 등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시아에는 그냥 산 행위죠. 산에 네. 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항산입니다. 이 항산은 이 항산 하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은어와 가까운 곳에 있죠. 그리고 항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하북성과 산서성의 중간에 있다. 자꾸 산이 여러 개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산만 보니까 갑자기 무슨 산이요? 형산인가요? 네, 형산. 자, 여러분 형산 하면 남악이죠. 남악. 네. 호남성에 있습니다. 중국 호남성. 그리고 여러분들 장가계라는 거 들어봤죠? 네. 이 장가계가 이제 형산과 같은 이 봉우리 이쪽 연결되는 봉우리에 있는데 이 형산하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소설 구운몽 있죠? 네. 구운몽의 무대가 중국 남악 형산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제 소설 압록강을 넘어서를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한국 젊은이들이 그 휴가 겸해가지고 놀러 가는데 그 놀러 가는 장소가 남악 형산입니다. 그래 김태수가 그 단소를 부는 장소 거기가 이제 이 남악 형산입니다. 자, 그다음 그렇죠? 역시 이것도 여기에 남악. 네, 남악 형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호남성. 호남성은 마오쩌둥의 고향이기도 하죠. 호남성.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폭포가 나왔어요. 폭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여산폭포입니다. 여산폭포인데 200의 시 가운데 망여산폭포가 있어요. 여산폭포를 바라본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송강의 관동별곡을 보면 이 관동별곡은 산과 바다의 기행 가사예요. 그런데 이제 바다는 관동팔경이고 산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에 이제 주로 내금강이 많이 얘기되는데 그 금강산에 보면 금강산에 12폭포가 있습니다. 12폭포를 아주 현란하게 이제 묘사를 해요. 그 폭포를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신이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아주 막 현란하죠. 뭐, 이렇게 막 그 12폭포를 아주 현란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 12폭포를 묘사하는 부분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적선 이제 있어. 이적선 이제 있어. 고쳐 의논하게 되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여산이 여기도곤, 나딴 말 못하려니. 이런 말. 그러면 이적선은 귀양온 신선이니까 200입니다. 200이 지금 있어가지고 다시 의논하게 되면, 나랑 토론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산은 여산폭포입니다. 여산폭포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금강. 12폭포죠. 여산폭포가 12폭포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송강은 뭐 여산폭포 보지도 않고 잘 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했던 여산도 중국인들이 아주 친화감을 갖고 있는 산이고, 마오가 휴가 때 자주 이렇게 찾았던 그러한 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태양산인데, 태양산만 하더라도 이 중국인들하고 아주 가까운 산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진출해졌는데, 저는 뭐, 이 태양산, 화산, 태산, 뭐 이런 데를 일단 가봤는데, 태양산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죠. 네. 그래도 태양산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그냥 정자도 있고, 글씨도 있고, 중간에 건물들도 들어섰는데,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제일 바보 같은 말들이 뭐냐. 태양산은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다. 이런 바보 같은 말들 하는 거. 그랜드 캐년은 그랜드 캐년이고, 태양산은 태양산이지. 이 태양산은, 주주전국 시대의 그 진진대전쟁의 무대와 관련된 곳이고, 또 우리나라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던 곳인데, 제가 한 3차례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이 태양산, 이 태행산이라고도 하는데, 태행산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인문과 이렇게 학문의 산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오늘 그 공부할 내용 중에 관련이 되는데, 여기 2개의 지금 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강도 있지만, 지금 일단 그 이제 황하죠. 황허가 아주 중요합니다. 황허가 중요하고, 여기 웨이수이강, 이게 이제 위수입니다. 위수. 위수인데, 이 위수와 그 다음에 이제 황허가 연결이 돼요. 네. 이 디귿자로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몽골은 뭐 오르도스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황허의 위치, 란저우 해가지고 이제 그 비단길로 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수, 이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 그겁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한번 이 부분을 다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부터는 그 2개의 진나라, 2개의 진나라, 하나는 이 진과 또 하나는 이 진나라는 둘 다 강국이에요. 네. 강국이고, 이런 진나라도 있어요. 작은 진. 베풀진자를 쓰는, 이건 이제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아마 다다음 시간까지 이 진나라의 목공, 그 다음에 진문공, 그 전에 이제 송양공도 잠깐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진과 진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과 갈등을 얘기하는데,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꾸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거 한 5회, 10회 들으면, 이제 한 10회쯤 강의에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와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뭐 인명도 많고 지명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강의 중에 이 불효불급한 것들은 빼고 꼭 필요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필요한 지명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해서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춘추전국시대라는 건 말 그대로 보세요. 여기 호경에서 나급으로 천도했다고 했잖아요, 주나라가. 네. 그래서 이 호경의 시대를 서주시대라고 하고 나급의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 동주시대가 바로 춘추시대 플러스 전국시대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동주. 그러니까 춘추 플러스 전국시대가 동주시대고 이 춘추시대는 이 주나라가 여기 기원전 770년 770년에 여기 호경에서 나급으로 천도를 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국시대가 뭐 450몇 년에 시작됐다 또는 403년에 시작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이 진나라가 이 조나라와 위나라와 한나라로 삼진분열이라고 합니다. 이걸. 네. 이렇게 삼진분열된 시점이 여기 430년이에요. 403년. 기원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2020을 더해야 돼요. 여기다가. 2420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삼진분열을 전국시대의 시초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시황에 의해서 이 육국이 이제 다 병합되는 시점인 기원전 221년까지 이게 이제 춘추 전국시대. 틈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지도를 제시할 겁니다. 창장강은 양자강. 네. 그 다음에 이제 황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오늘 그 논의할 주인공 진목공인데 네. 진목공이죠 여기. 진목공에는 그 5명의 그 훌륭한 신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신하 지금 3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리를 이제 최고의 그 재상으로 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유여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유여는 그 서융의 신하였는데 아주 이 정교한 공작 끝에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고 이 건숙은 원래 백리의 아마 그 멘토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리의 또 천거로 또 건숙까지 이렇게 그 3대 참모진을 구성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이런 그 우리가 영웅이나 스승에 해당되지 않으면 좀 간단히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백리의 이야기도 뭐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뭐 들어보면 그 뻔한 옛날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좀 뻔한 얘기 그리고 좀 창작성이 있어 보이는 이야기들은 이 아까운 시간에 좀 하지 않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좀 말 그대로 내 목소리를 내는 이런 내용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진나라와 진나라를 좀 공부할 터인데 이 두 나라의 그 위치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은 뭐 중국식 발음으로 친하고 차이나니까 아무래도 친으로 경음으로 발음되고 이 진은 뭐 찐 뭐 이렇게 발음되는데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삼도성에 있다고 해서 이거 섬진이라고도 하고 이걸 또 당진 지방에 있다고 해서 또 당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친나라와 찐나라가 있다. 이 두 나라의 그 진목공과
그 다음에 이 진의 해공, 그리고 이 진의 문공, 그리고 이 해공과 문공의 아버지 개망난이 진헌공,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논의될 텐데 가치 없는 얘기는 좀 줄여서 좀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논의인 그 진목공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 출전국 인물들을 보면 태어난 해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죽은 해가 이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진목공 하면 재위 기간이 이제 그 기원전 659년부터 621년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39년이죠. 네. 40년 가까이 그 이쪽 서쪽의 진나라를 통치해서 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패자에 속하는 제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하나의 그 인물인 진해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 이제 그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 그냥 논의를 하면서 필요한 얘기만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진목공, 이 진목공과 그다음에 진해공 두 제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사람은 동등한가? 사람은 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해 보면 참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뭐 이런 말도 네. 있습니다. 이 진목공은 원래 이 아까 위치를 봐서 알겠지만 이 진목공은 이 진나라는 그 중원에서는 오랑캐 취급을 받고, 네, 서쪽 그 융족에서는 또 중국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서용이라는 그 오랑캐와 중원이라는 그 중국 민족의 경계에 있던 이런 나라가 원래 진나라인데 원래 그 제후국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가 네. 이 서주에서 동주로 그 주나라가 망해가지고 갈 때에 주나라 왕실을 잘 보필을 해가지고 그 공로로 주나라가 자기들이 더 이상 못 견디게 된 땅을 이 진에게 이제 주어가지고 이 봉토를 해가지고 성립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논의할 이 진목공은 스승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강의 주제가 이제 영웅과 스승들인데 주로 이제 스승들은 이제 제자 백가를 논의할 때 할 생각입니다. 총 24강 중에서 반반 정도, 반은 영웅. 영웅은 그 제후와 제상들이고, 스승은 그 자자로 끝나는 제자 백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진목공은 아주 대담하고 통이 큰 원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군주인데 권자에 오른 후에 5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이제 동방 진출의 꿈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진을 많이 도와줘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뭐 선의에 의했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중국의 변방민족은 중원을 향했거든요. 중원을 향하는 마음은 이 진도 굴뚝 같았는데 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이제 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을 자기 의중대로 부릴 수 있는 허수아비 국가, 좀 괴뢰국으로 좀 만들어야지 중원으로 진출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정치적 목적으로 했지만, 이 진은 이제 그 준초 시대의 중반 이후에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이 진은 사실은 전통적인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자 아시죠? 순자. 네. 순자는 그 진나라의 행정을 아주 높이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허식이 없고 간결하다. 진나라의 행정은 허식이 없고 간결하다. 이런 평가를 이제 순자가 내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벌써 허식이 없다, 간결하다 하면 그 주나라를 비롯한 중원의 문화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에 그 흔히 말하는 그 중화주의에 입각해서 정통성이 있는 이러한 제후가 하면 이 동방의 노나라하고 이 제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나라 하면 공자의 나라고, 네. 제나라 하면 이제 강태공의 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나라와 제나라는 당연히 주나라의 예법을 배웠다 그겁니다. 네. 그러나 진은 주나라의 예법보다는 예법에 우선해서 주의 생존 전략을 배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식이 아니라 실리를 배운 거예요. 따라서 이 진이 추구한 패권은 제나라의 환공이나 관중이 추구했던 패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들은 체면이나 명분보다는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정책 결정의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웃나라 이 진에서 왕이 계승 다툼이 벌어졌어요. 뭐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게 스캔들에 속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진에 헌공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인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 원래 저 진흥공이 이게 저 아주 그 세상에 그 지 아버지 그 이 비도 네. 갖다가 비가 그 여자를 이제 뭐 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헌공한테 왕자 공자 4명 정도를 한번 뭐 이런 거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4 아들을 기억하면 되는데, 이 4 아들의 엄마는 다 달라요. 네. 엄마는 다 다른데, 이 적족의 여인 가운데 이제 여희라는 이 여자가 아주 문제적 인물이에요. 이 여희가 원래 이제 이 큰아들, 큰아들, 그 다음에 중이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이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제는 바로 이제 여희의 아들인데, 이 여희가 자기가 난 아들을 즉 왕은 아니고 제후로 이제 만들고 싶으니까 공작을 벌입니다. 아주 악녀예요. 네. 공작을 벌여가지고 이 아들 셋을 다 제거하려고, 이 아들 셋이 다 이 헌공을 죽이려고 하고, 역모를 꾸몄다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신생은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해요.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호와 중이는 망명을 해요. 망명을 하고
없는 틈을 따서 해제를 왕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시해됩니다. 죽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형제, 이 차남과 삼남, 이 이제 차례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이호가 바로 진해공이 되고, 그 다음에 중이가 바로 문공. 문공이 되는 건데, 이 문공은 상당히 인정받는 패자죠. 중국에서는 그 제환공 다음에 네. 제2패자로 인정을 해줘요. 가지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진문공을 진목공이나 이 초장왕보다 상위에 두는 그러한 역사평가에 반대합니다. 이건 주나라 왕실에서 문공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고, 문공이 주나라 왕실을 위해서 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자체 내에서도 중화주의가 심해요. 그러니까 중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나라와 관련된 네. 이러한 민족이나 국가는 훨씬 우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이제 얘들은 다 오랑캐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친나라. 뭐 초나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적이라는 것의 그 개념도 불명확한데, 어쨌든 이 동서남북으로 따질 때 우리가 이제 뭐 남쪽에 야만족이다, 동쪽에 오랑캐다, 서쪽에 융족이다, 그리고 북쪽에 저기다가 이제 북적, 서용, 북적, 서용, 동이, 남만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이 자가 이제 활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민족이 딱 동이족은 아닌데, 어쨌든 이쪽 연나라 이쪽 그 만주 쪽으로 윤영성 이쪽으로 이제 동이족. 네. 그리고 지들을 한가운데 최고다 해가지고 이제 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오랑캐라는 말은 중화 애들이 나머지 애들을 오랑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25 때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 새끼들 오랑캐다 이제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그 무찌르자 오랑캐 몇 천만이냐 해가지고 여자애들 고우줄 할 때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랑캐는 이제 그건데, 아무튼 이러한 그 중화주의가 있어요. 중화주의가 있어가지고 제1패자인 제환공은 말 그대로 이제 명실상부한, 그리고 이제 뭐 패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패자고 춘추의 예법 질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제2패자로 진문공을 얘기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춘추 5패를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좀 다른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할까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신택은 자살하고 해제가 이제 시해되고 이제 왕이 쟁탄전을 놓고 버리니까 여기 진목공이 어느 쪽을 왕으로 시켜야지 자기한테 편할까 하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호. 그런데 이제 그 이호는 덥석 하고 싶어 해요. 네. 왕을. 근데 중이는 이거 아주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글쎄 사람에 따라서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막 즐기고 느긋한 사람이에요. 네. 아주 즐기고 느긋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대답도 한 번에 안 해요. 그냥 불명하게 아주 느긋하고. 그러니까 사실 중이가 이호보다는 더 덕이 있다고 네. 봐야 돼요. 네. 이제 이남이고 이제 삼남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진목공이 좀 중이를 좀 지원해가지고 그 왕을 만들고 싶었는데, 중이가 사양도 했지만 이 덕이 있으니까 이웃 나라에 덕이 있는 군주나 신하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호를 일단 왕으로 만드는데, 제후로 만드는데 그게 진해공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둘 다 이제 망명지에 있다가
그 제후 등위에 제한이 오니까 이호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네. 귀국을 서둘렀고, 심지어 이호는 진목공한테 나를 좀 이 제후로 만들어주면 하서지요. 황하 서쪽의 땅, 하서니까 네. 화서, 하의 서쪽, 하서 땅 5개 성을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목공의 도움, 그리고 여기에 또 제환공의 또 음성적인 그 지원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진을 존속시켜야지 북쪽에 있는 이 적족을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호가 진해공으로 즉위를 하죠. 즉위를 하는데 그 하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파기하는 것으로 네. 제후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요. 사진을 통해서. 애초에 저 이호는 하서의 땅을 군주께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다행히 귀국하여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말하기를 땅은 선대의 임금의 것인데 군주께서는 망명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진나라에 주기로 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저는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주장을 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신하들 탓으로 네. 돌리면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부도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진목공은 상당히 이제 그 후의를 베풀었고, 이 제후까지 만들었고, 땅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걸 그냥 뭐 싹 씻어버리니까 이제 한 방 맞은 셈이 됐는데,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2를 그 제후로 삼으려고 했는데 중2가 좀 훌륭한 사람 같으니까 좀 모자라는 그 이호를 그 삼았지만 처음부터 그냥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이 거짓말을 하면서 약속을 부도내니까 그 인상이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진해공이에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이제 이 서쪽의 진과 그다음에 동쪽의 진, 이 동서안력과 갈등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춘추 시대의 안력은 남북 안력입니다. 네. 남북 안력과 갈등인데 여기서 남은 초고, 북은 재예요. 재. 그러니까 초재의 남북 안력이 진의 이제 동서 안력으로, 그래서 이 춘추 시대가 이렇게 진진 제초의 4강 구도가 형성되다가 제나라가 좀 약해가니까 이제 3강 구도로 변화하는 이런 그 정세의 그 변동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번에 식량의 문제야. 흉년이죠. 이 진에서 얘들이 이제 기근이 흉년이 들었어요. 네. 흉년이 드니까 얘가 상당히 뻔뻔한 애입니다. 얘가 이제 다시 목공한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기근이. 그러니까 이 주겠다는 땅도 부도낸 주제에 또 식량까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리 적국이더라도 백성들이 기근이 들면 도와주는 게 당시의 그 춘추의 예법 질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예법 질서를 세운 것이 제환공과 관중이었어요. 이 제환공은 제후국 간의 양식 유통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근을 전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춘추의 국제 규약을 세워놓았던 겁니다. 마침 아까 내가 그 그림에 소개했던 명재상 백리에 같은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명언을 남겨요. 하늘이 내리는 재난은 돌고 돕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교대로 받는 게 재난입니다.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목공은 그 임금이야 별로 좋은 놈이 아니지만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역사, 식량 운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위수 황허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지금 이게 위수가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관중지방이에요. 관중지방이고 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황하를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나라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운반 공사를 벌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중지방의 서쪽 끝에 옹성이 있습니다. 어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관중지방의 서쪽 끝에 옹성이 있고 여기 이 진나라에 또 황허를 타고 올라가면 옹성이 있고 이제 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싣고 관중지방에서 식량을 싣고 위수를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황허로 이렇게 황허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뭐 여기 어디지 강성에다가 이제 이렇게 식량을 부리는 이 대역사를 하죠. 그래서 이때 생긴 말이 범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범주 지역 해가지고 모든 모든 강을 막 배로 덮어버리는 역사다 해가지고 범주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범주 지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대적으로 찐나라를 이제 도와줬어요. 이 진목공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야심가였지만 노골적으로 진해공처럼 이렇게 야비하거나 또는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 마음을 내보이지는 않았다 그겁니다. 원래 이 전쟁 중에 군주는 선량한 사람은 없어요. 선량하지는 않았지만 선량함의 가치를 알던 그래서 선량한 신하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았던 군주. 아무튼 이렇게 약속을 어긴 진해공을 대대적으로 식량 원조를 하게 됨으로써 진목공은 춘추시대 각국 제후들 사이에서 큰 명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명재상 이 백리의 말대로 기근은 돌고 도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진나라의 기근이 들었어요. 당연히 뭐 갚아라. 아니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된다. 당연히 이제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신하들도 당연히 갚아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신의를 어긴 진해공은 식량을 보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은혜를 배반하고 남의 재난을 달가워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도 싫어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까운 이도 원수로 여길 텐데 하물며 저기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고 식량을 보내야 된다고 신하들은 주장했지만 이 모렴치한 진해공은 끝내 식량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중 지방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이 새끼들 지난번에 우리가 지들 식량 보내느라고 아주 뼈 빠지게 일했는데, 자, 이쯤 되니까 바로 이 진목공으로서는 이제는 전쟁을 시작해도 될 만한 명분을 갖추게 된 겁니다. 네. 약속한 땅을 주지 않은 것도 이해했다 쳐. 그런데 작년에 받은 곡식을 올해 좀 되돌려 달라고 하는데, 이걸 모른 척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당시 춘추의 예법 질서, 춘추의 국제 규약을 깨버리는 아주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나라, 친의 목공은 드디어 찐 해공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진시황 병마용갱을 가보면 거기에 전차, 네. 전차 모형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상나라 때의 유적에도 전차가 있어요. 전차가 있는데 이 전차가 주력 본격 무기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진진전쟁부터입니다. 원래 이제 수레로 썼죠. 네. 수레가 무기화되고 발달한 것이 이제 전차예요. 근데 사실 이 바퀴를 발명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발견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바퀴의 발견은 인류사적으로 볼 때 불의 발견에 버금가는 인류사적으로 일대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바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동물의 힘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힘을 바퀴로 사용하다가 아예 동물도 배제해버리는 이 모빌리티가 발명됨으로써 바로 동물들은 고된 노역에서 이제 해방될 수가 있었죠. 자, 동물의 힘을 바퀴로서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 기계 문명은 사실상 이게 바퀴 문명이에요. 네. 그야말로 이 회전력을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도 그게 회전 운동에 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차에서는 이 축이 있고 바퀴가 있으면 축과 바퀴를 연결하는 그 연결 부위, 이게 엄청난 열과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를 아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차 제작의 핵심 기술이 그 축과 바퀴를 연결하는 청동통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진진전쟁부터 전차전이 본격화되기에 이릅니다. 아무튼 이 진목공은 1년 동안 힘을 비축하면서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가지고, 원래 이 농번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죠. 바로 동쪽으로 들이닥칩니다. 진나라는 아주 신흥 군사 강국이었지만 이 찐도 새로 주력군으로 전차 부대를 편성을 해놓고 만만치 않게 이제 버팁니다. 말 그대로 양쪽 군주가 이 전장의 최일선에서 지휘하는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져요. 네. 이때 이 친이 이기면 이 황하의 동쪽에서 이 진의 세력을 몰아내가지고 관중지방 전체를 영토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전쟁입니다. 이 친목공은 내리 3번을 이기고 한원 지방에 이제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밀려난 진해공은 이제 애가 탔겠죠.
그러니까 이 적이 너무 깊숙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이 진내공의 신하들 자기 군주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자기들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군주께서 깊이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해공이 불손한 놈들 같으니라고 하고 속으로 신하들한테 앙심을 품죠.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숫자가 적의 숫자보다 많다. 네.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신하들이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진짜 싸움꾼은 저쪽이 우리보다 2배는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진해공을 신하들이 비판을 해요. 말 그대로 진목공의 도움으로 망명하고 진목공의 은혜를 입어서 귀국해가지고 제후가 되고 그들의 곡식을 먹고 네. 이렇게 3번씩이나 은혜를 받고도 갚지를 않았으니까 그들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또 반격까지 하려고 하니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지만 이 제차 선전포고문을 진해공이 진목공에게 보냅니다. 이때 이 제후들 사이에 오간 이 문서들을 보면 상당히 내숭이 심해요. 아주 막 굉장히 점잖은 이 용어들을 쓰죠. 그러니까 이 진해공이 친목공에게 보낸 선전포고문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인이 비록 어리석거나 군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으니 그저 달아날 수는 없소이다. 군주께서 군대를 돌리지 않는다면 나도 그 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장이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친목공이 답신을 보냅니다. 그대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할 때 과인이 이를 안타까워했고 그대가 정비하지 못하였을 때도 과인은 오히려 근심했소이다. 이제 다 정비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찌 명을 수락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그 3차전, 4차전이 시작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요. 두 군주 모두 위기를 맞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생포되고 한 사람이 승자로 남는데 생포된 한 사람은 진해공이고 승자가 된 한 사람은 친목공입니다. 먼저 친목공도 그 위기에 처해요. 한원 전투에서 이 진목공이 전차를 타고 가는데 막 갑자기 그 대군들이 포위를 하고 이 진목공이 탄 전차의 좌측 말이 넘어지고 기우니까 이때를 잡아가지고 이 찐 병사들이 막 소나기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막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이 6번이나 이 돌에 갑옷이 막 찢어질 정도로 돌에 맞고 휘청거려요. 말 그대로 위기였는데 이때 정체 모를 야인 300명이 전투의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다짜고짜 그 목공이 탄 전차를 호위 에워싸면서 진군사들을 적군을 막 죽여요. 그리고 진목공을 구출해냅니다. 네. 이 난데없이 나타난 이 야인들 도대체 누군가 해서 이 야인들에 대해서 뭐 이제 사기 진봉기에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고 조금씩 진술들은 다른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예전에 진목공이 말을 도둑 맞았어요. 말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제후가 타는 말. 요즘 지금 대통령 그 전용차를 이제 도둑질한 셈이 됐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그 군사들이 이제 나가서 수색을 해봤더니 기산 아래 원래 기산이 원래 이 주나라의 그 조상이었던 고공담보 기산영수 여러분들 기산영수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네. 그 기산 근처에 살던 야인들이 이 말을 훔쳐다가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법에 따라서 이들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진목공이 이를 보고받고 말렸다는 겁니다. 군자는 짐승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법이다. 그럴듯하죠. 군자는 짐승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법이다. 듣자 하니 말고기를 먹고 술을 안 마시면 몸이 상한다고 하니 술을 내려라. 그리고 내 말은 특히 고기가 좋을 것이니 기왕이면 그들에게 괜찮은 술을 내려라. 네. 진목공 그럴듯하죠. 네. 이런 걸 보면 이로부터 거의 2000년 이상 지나서 그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콩고를 식민지로 삼은 네덜란드인들이 고무 채집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콩고인들을 팔과 다리로 이 팔과 다리를 잘랐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참 이 동서양의 수준 차이라는 게 좀 나타납니다. 네. 원래 그 야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 진목공이 이제 전투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정규군은 아니고 그 당시 정규군들은 다 국인들이 했어요. 원래 이제 우리가 나라국자를 얘기할 때 이게 성이거든요, 성. 네. 성 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반 야인들, 일반 국인들이 있고 이제 야인들이 있는데 야인들은 이제 농민인데 네. 원래 초창기 전투는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양도 전쟁은 귀족들이 했었거든요, 원래. 네. 아니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은 전쟁하고는 무관했었는데 아무튼 이 춘추전국 이야기의 저자인 공허국 선생은 이때 출연한 그 야인 300명의 의미를 크게 둡니다. 네. 왜냐? 전쟁에 드디어 국인이 아닌 야인들이 동원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전쟁이 이 전면화되기에 이르렀다. 자,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 야인 300명은 그 먼 발치에서 이 진목공을 따라가다가 진목공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구출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네. 자기들을 사면 후대해준 군주에게 은혜를 갚은 셈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로 여기서 줄이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진목공 그리고 송양공, 진문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